하려고 하다 보면 10분이 지나가요, 이게. 근데 사실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두세요 하고 그 자리에 서서 PPT 없이도 강의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 앞에 있는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 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PPT에 의존해서 가는 강의는 그닥 바람직하지 않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가서 하는 강의는 전체적으로 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고 진행 과정도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많은 교육 받으시는 분들이시잖아요. 많은 교육 받으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떤 마음으로 강사를 바라보셔야 되냐면 저 강사 잘한다. 아이고 귀에 쏙쏙 들어오네. 재밌네.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자, 저 강사가 하는 어떤 부분이 나랑 좀 맞네. 난 저건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타산지석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가져오는 것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보셔야 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질문에도 저 강사는 이렇게 답을 하네. 근데 굉장히 난해한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사의 태도를 보세요. 바로 즉문즉답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오류가 많은데 어려운 질문일수록 천천히 생각해 보면서 하는 강사들은 정확한 답을 줄 수는 없겠지만은 같이 고민하는 쪽으로 또 해결을 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강사를 보시게 되면 아마 내가 그 앞에 서서 강의하는 느낌으로 이 강사를 바라보세요. 그죠?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시뮬레이션이 되는 거거든요. 간접 경험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이 결과치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시작하려고 한 게 아닌데 시작이 돼버렸네요. 하다가. 자, 오늘은 지금 핫스팟 켜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ESG 교육사이기도 하지만 바로 강사 배출이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ESG 교육사랑 탄소 힐링 푸드, 저탄소 힐링 푸드 코치 두 가지 자격증을 가지면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가서 각 연령층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적합한 강의를 하느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돼요. 쉽지 않은 강의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근데 우리가 한 5주라든지 400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곤란해요. 저희들은 많은 정보를 드릴 텐데 이게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손에 익지 않으면 가셔서 못 쓰시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가 36번이라고 하는 있을 수 없는 횟수를 가지고 계속 진행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지치실 수도 있고 힘드시겠지만 이 과정 끝나시게 되면 PPT 하나는 내가 자유롭게 다룰 수가 있어. 그 다음에 AI 도구도 자유롭게 다룰 수가 있어. 자, 그리고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 관련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모른다면 빨리 내가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은 있어. 이 정도만 갖추시게 되면 어떤 대상을 만나더라도 가기는 쉬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중립에 대한 강의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는 없어요. 왜냐? 이해도가 되게 낮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유튜브도 제가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해드릴 텐데요. 탄소 중립이라는 거창한 구호를 가지고 나중에 뒤에 뭐가 나오는지 보시게 되면 정말 이해도가 낮구나라는 것을 조금 아시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런 과정 제가 준비할 테고요. 네, 이제 오늘 주제가 2050년이거든요. 탄소 중립 정말 가능할까요? 가능해야 되죠. 네, 제가 얼마 전에 순천으로 갔는데요. 순천 맞네. 순천 갔는데 순천 가다 보니까 국도로 이제 들어서게 되잖아요. 국도로 들어섰는데 초등학교를 지나치게 됐어요. 거기에 큰 프랜카드에 붙였잖아요. 초등학교에 보면 이렇게 안내 현수막이 붙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2050년 탄소 중립 이게 애들 구호더라고요. 도대체 저 애들이 탄소 중립을 할까?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만큼 심각하구나, 이게 이제는. 심각한데?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며 갔어요. 이제 제가 주로 요즘 같이 접하고 또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런 게 되게 눈에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지루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두 마리 토끼 잡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선 우리가 이 ESG 교육사 혹은 우리가 저탄소라는 이름을 붙인 힐링 푸드 코치로서 기본적인 개념 우리가 어느 정도 익혀 놓으셔야 돼요. 여기는 여러 가지 기관 이름도 나올 테고요. 숫자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저도 계속 강의하면서도 잘 못 외워요. 기억이 워낙 없어서. 근데 전체적인 얼개만 가지고 계시면 자료 찾는 거는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생각입니다. 지금 2050년 탄소 중립 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가능해질까요? 조금씩 인식의 변화가 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인식의 변화가 많이 생기고 있죠. 네. 그럼 탄소 중립이 뭘까요? 환경물질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이산화탄소나 듣는 거 좀 덜 쓰게 하는 거. 그래가지고 네. 가스기업에서 네. 그렇게 좀 많이 바꾸고 황제질 같은 경우도 포스코 독일뉴스 임대장으로 기업을 이제 수출을 바꾸고 있고 그 많은 이제 기업도 경쟁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이제 그런 걸 안 하면은 더 기업도 안 산다니까. 네. 서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하브루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념 교육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강사가 되실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코치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탄소 중립이 뭘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그럼 우리 답을 뭘 해야 될까요? 탄소 중립은 이런 거다라고 답을 하셔야 되는데 좀 적게 배출하고 하시고는 기업의 사료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네, 그렇죠. 답이 이제 저렇게 나와야 된다. 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앉아있는 분들의 질문을 정확하게 알아듣게 되면 그 사람이 뭘 묻는지를 이제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의 말은 굉장히 모호해서 대충 비슷하게 이야기하면 다 넘어가려고 하는 좀 습관이 있어요. 만약에 오늘이 그냥 제가 특강하는 거라면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텐데 우리는 강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념을 좀 중요시하면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탄소 중립이 뭐냐라고 이렇게 묻게 되면 중립이라는 말이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그 탄소가 중립된다는 거 뭐냐? 우리 권능희 선생님이 대답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이산화탄소를 없애자는 게 아니고 배출하는 것과 흡수하는 양을 같게 하자. 네, 그러면 아무리 많이 배출해도 흡수를 해버리면 되네요. 그러면 많이 배출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흡수할 수 있죠. 그렇죠. 흡수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배출량을 줄이고 흡수량을 늘려야지 진입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배출하는 걸 줄일 수 있을까요? 가장 많이 배출하는 건 뭡니까? 네. 자동차, 공장, 음식물 쓰레기일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근본을 생각해야지 ESG에 접근하게 되고요. 아니면 환경 문제로 다 가시면 돼요. 네, 음식물 쓰레기는 환경 문제인 거잖아요. 이거 배출해봤자 얼마 된다고? 얼마 될까요? 우리 옛날에 그런 광고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해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가 그죠? 그게 제가 되게 선명하게 떠오르는데 한 해 자동차 200만 대를 바다에 빠뜨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한테 뭘 하라? 음식물을 될 수 있으면 배출하지 말고 다 먹으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적절하게 만들어서. 그게 진짜일까요?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ESG나 SDGs나 모든 거 보게 되면 모든 주범을 누구한테 몰고 있냐면 우리한테 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절전하는 스위치 해라, 안 쓰는 거 빼라, 텀블러 가지고 다녀라. 이거 100년 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뭐 하고 있는 동안에는? 공장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공장 하나만 써도 보면은 우리 이거 100년 동안 써도 아무 문제 없어요. 종이컵 우리 전부가 다 100년 동안 써도 아마 문제 없을걸요. 그렇지 않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먼저 시작하는 이유가 많은 동영상 보시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텀블러 가지고 다니고 좀 적게 쓰고 뭐 절전하고 이렇게 가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ESG 교육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ESG에 관련해서 했는데요. 가장 큰 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ESG는 환경을 넘어서는 경제의 문제예요. 한 나라가 죽고 사는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트북 다 여셨는데요. 먼저 한번 유튜브 한번 열어보세요. 유튜브 열어보시고요. 유튜브 열어보시고요. 유튜브 한번 쳐보세요. 치셔서
탄소 중립 한번 쳐보세요. 탄소 중립 해서 엔터키 한번 쳐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 탄소를 우리가 석탄과 남는 많은 잉여분의 탄소가 실제로는 땅속에 묻혀 있어야 됐잖아요. 석유와 석탄으로 이렇게 묻혀 있다가 지금 바깥으로 나오면서 산소와 합해지면서 이산화탄소가 돼버리거든요. 이게 온실가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석탄과 석유 외에도 이 탄소를 굉장히 많이 머금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상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뭘까요? 탄소를 가장 많이 머금고 있는 거. 네. 아까 석탄, 석유는 이미 됐고, 그래서 계속 산업혁명 때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때부터 석탄과 석유를 땅속에서 끄집어내서 에너지를 썼고, 그때부터 탄소를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이산화탄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탄소는 인류 그 지구상에 없어서는 안 될 요게 원소거든요. 그죠? 탄소는 그렇잖아요. 탄소가 응집되면 다이아몬드 되지 않습니까? 네, 뭐 우리가 쓰는 연료가 되기도 하겠지만 얘들이 나오면 배출이 되면서 얘들이 이제 화학 반응 일으켜서 이산화탄소가 되어가는 이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고 탄소가 또 많이 묻혀 있어요. 묻혀 있다는 거죠. 네, 바다입니다. 바다 또 있어요. 나무도 당연하겠죠. 나무는 그 탄소를 빨아들이고 영양분을 만들어 산소를 뱉어주잖아요. 이 나무가 실제로는 탄소 덩어리겠죠. 그죠? 얘들이 이제 땅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석유가 되고 석탄이 되지 않습니까? 탄소 덩어리가 응집돼가지고 또 있어요. 대기는 당연히 있겠죠. 네, 사체보다 더 많은 게 땅입니다. 땅, 바다. 그래서 땅속에 묻혀 있는 게 석유와 석탄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땅을 많이 경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탄소를 전부 다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산화탄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산업혁명 이전에는 이렇게 밭을 조금씩 갈았지 요즘처럼 기계로 막 가는 게 없었어요. 지금 현대식 농업 전체가 뭐다 탄소를 전부 다 갇혀있는 탄소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게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다루지 않겠지만은 타파고니아 있잖아요. 그 기업에서는 자기들은 굉장히 친환경 전기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옷 자체가 면이잖아요. 네, 면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면에 대한 환경 조사를 해보니까 이 면을 목화 재배하는 데 있잖아요. 가장 많은 경작을 하고 가장 많은 농약을 쓰더래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농약을 쓰는 게 면화 농업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렇게 농약 안 쓰는 친환경 면을 가지고 하다 보니 얘들 값이 자꾸 비싸져요. 비싸지고 또 하나 파타고니아에서 했던 게 뭐냐면 땅을 갈아내니 탄소가 다 바깥으로 난다. 수경 재배라기보다는 땅을 갈지 않고 생산되는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있어요. 예, 그래서 요즘 아시겠지만은 풀을 베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이야기해요. 풀을 매는 것보다 풀을 베가지고 엎어 벗는 게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털발 멀칭 이게 훨씬 더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정보를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ESG까지 접근하게 되면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 삶 전체가 뭔가가 문제가 있다. 첫 번째가 우리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김 대표님이 무슨 혁명? 뭐가 인류를 망하게 했다. 지구를 망하게 했다. 농업혁명이었죠. 그렇죠? 두 번째가 있죠. 산업혁명. 기계,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는 산업혁명.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넘어오는 게 정보혁명이었거든요. 이제 정보혁명을 뛰어넘는 게 지금 AI까지 왔습니까? 아마 AI까지 들어오게 되면 지구를 가장 빨리 망하게 하는 걸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혁명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오랜 시간을 지나고 오히려 지구를 더 망하게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ESG까지 공부하시게 되면 농업을 다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산업을 다시 보셔야 되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이야기했죠. 그러면 지금 농업 안 해야 되나? 안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굶어 죽어요. 굶어 죽으면 그냥 조용히 돌아가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배고프니까 아사했다면 별 문제가 없죠, 지구상에는. 그런데 폭동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겠죠? 지금도 돈 때문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먹을 것이 없으시게 되면 더 심각한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ESG를 하면서 우리가 김영문 대표님과 저랑 우리 이제 3명의 대표가 고민했던 게 결국은 2개로 가겠다. 에너지 전쟁, 식량 전쟁으로 가겠다. 네. 에너지와 식량 문제로 이걸로 접근해야지 우리 삶 전체를 다시 보게 되는데 계속 우리가 좀 답답했던 게 환경 문제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텀블러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텀블러 좀 안 쓰면 어떻고 종이컵 100개 쓰면 어때요? 이미 만들어진 종이컵 뭐 다락에 있으나 내가 먹어가 없애나 뭐 큰 문제라고. 제가 어디 나가면 사람들이 저보고 있잖아. 종이컵 쓴다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아, 그게 왜 미안하십니까? 왜냐면 지나치게 환경운동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미안한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미 만들어진 거 어쩝니까? 그거 어쩌려고요? 만들어져가지고 안 쓰면 괜찮고 쓰면 문제가 되나?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그것도 중요한 문제긴 한데 뭐 종이컵 써도 괜찮다라는 문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ESG는 우리 삶의 근본을 들여다봐야 된다. 이 근본을 가지고 흔드는 것이 선진국의 이게 횡포일 수도 있고요. 지구를 살리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ESG는 경제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배울 탄소 국경세라든지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선진국들이 이미 자기들이 다 배출해 놓고 난 다음에 기술을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탄소 국경세를 만들어서 탄소를 많이 사용한 업체의 국가의 제품을 우리가 수입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관세를 더 많이 매기겠다. 그러면 당연히 값이 비싸지겠죠. 비싸지면 그날에 못 팔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고 있죠. 관세벽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환경을 보호해서 지구가 아니고 그거를 활용해서 혹은 이용해서 선진국들은 이미 횡포를 너무 심각하게 벌이고 있다. 이런 문제까지 접근을 해야지 우리가 지금 전부 다 보따리 사들고 산속에 들어가서 그 뭡니까? 사는 거면 자연인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가면 나무 다 벨 텐데. 네. 그렇죠.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속 가능한 경제라는 게 가장 모순적인 말이에요. 지금 이대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같으면은 정말 오지 있는 사람들은 니네들은 그 미개 상태로 그대로 가만히 있고 우리는 이렇게 잘 누리고 끝까지 가겠다. 이게 지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매출과 내년 매출이 똑같으면은 기업은 퇴보입니다. 항상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주식을 사서 10년 뒤를 망하지 않는다면 10년 뒤를 보고 사야 되는 게 당장은 들쭉날쭉하지만 먼 미래는 이렇게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마이너스가 되거나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얘들은 망하는 길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계속 성장을 해야 돼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표현을 자전거를 탄 사람과 같다. 자본주의는. 수습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고 자빠지죠. 그래서 계속 가야 돼요. 계속 가는 거를 성장이라고 이 사람들은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 보게 되면 안심하는 게 있어요.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몇 조 흑자를 냈고 이번에 몇 %, 이렇게 뭘 유지했다는 순간 우리가 우리 경제가 괜찮구나 안다는 순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원은 어떻게 된다? 고갈되고 있다. 그럼 그게 좋은 걸까요? 그쵸? 좋은 게 아니라는 거를 근본으로 깔고 그렇다고 당장 다 스톱해야 되냐?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는 게 ESG 교육입니다. 쉽게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제가 한 이 정도까지 원론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모든 걸 안 해도 된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비건 채식주의자거든요. 비건 하는데 그럼 차는 안 타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극단적인 쪽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차 타는데 이거는 아니다는 건 알지만은 미안한 건 없죠. 근데 이 환경운동자들은 극단적으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 근데 자기들은 다 먹고 쓰고 입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같이 모순적인 걸 봐야 된다. 누가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를 못 하겠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하지? 그 대안은 어떻게 하지?
뭐 저는 이것까지 생각하거든요. 지금 지난번에 자세히 안 보셨겠지만은 김용문 대표님 통계를 내셨어요. 지금은 예전에는 인간이 있으면 4발 달린 짐승들은 숫자가 되게 많지 않았어요. 우리가 뭘 하면서 사육하면서 돼지가 나중에 제가 통계를 까먹는데 지구상의 소 숫자, 돼지 숫자, 닭 숫자 한번 세어보세요. 나중에 통계 나오거든요. 이게 그 인구의 한 서너 배쯤 될 거예요. 그러니 걔들까지 먹고 살아야 되니 인간이 살려고 하니 어떻습니까? 지구가 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그 극단적인 대안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제가 비건이기 때문에 그럼 다 수도패. 그러면 당장 식당 하는 사람은 못 먹고 살지? 그 낙농업을 하는 사람 못 먹고 살지라는 문제에 딱 접하게 되면은 쉽게 우리가 이건 이거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심각하게 접근해야 되지 이래 됩니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고민해야 되고 같이 의논해야 되고 그러면 대상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가를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 찾아보셨습니까? 네. 유튜브에 보시면 탄소 중립 찾아보셨어요? 아니요. 유튜브 찾으세요. 유튜브에서 검색해 주세요. 탄소 중립. 유튜브 못 들어가세요? 여기 플러스 하셔가지고요. 유튜브 그냥 쳐보세요. 유튜브 한글로 유튜브. 다음 써요? 뭐 다 상관없어요. 유튜브 하셨어요? 탄소 중립 치셨어요? 그러면 쭉 이렇게 나오죠? 네. 자, 제 걸 안 열어보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연도를 보세요. 탄소 중립, ESG 이 관련해서 유튜브들의 연도를 한번 보십시오. 3년 전, 4년 전 최신 거 있습니까? 5개월 전. 5개월 전 몇 개쯤 있어요? 한 개 있죠. 네. 주로 언제께 몰려 있습니까? 3, 4년 전. 왜 그럴까? 그때 제일 심각하게. 그때 ESG 용어가 터졌거든요. 블랙핑크, 이름 또. 이름 뭡니까? 레디핑크가? 네, 이제 전 세계 투자 중에 제일 큰 손이 딱 연례 서한을 보내요. 편지를 보내거든요. 그게 딱 발표한 게 뭐냐면 지금부터 ESG에 그 위배되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전 세계 기업이 난리 났어요. 거기서 투자해야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터뜨릴 때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은 준비하지 않고 있었을까요? 지네들 준비하고 있었죠. 우리나라가 준비 안 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돼요? ESG가 막 떴어. 그러면 레디핑크는 왜 그때 그걸 터뜨렸을까요? 지구상에 큰일이 있었죠. 코로나 문제가 기후위기 때문에 왔다는 게 정설이에요. 그래서 코로나의 가장 큰 대안이 채식이라는 것도 나왔어요.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에서는 공표를 못해요. 왜? 모든 산업이 육식하고도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죠? 그 많은 산업이 그 석탄과 석유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급할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탈원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태양광을 엄청나게 많이 깔았죠. 저는 이제 중립이기 때문에 어떤 당하고 상관없이 들어주세요. 굉장히 탈원전에서 경주에 있는 원전에 대한 경주뿐만 아니고 전부 다 수도업이 됐거든요. 그래서 많은 원전의 기술자들이 딴 나라 갈 수밖에 없는 기술 퇴보로 갔거든요. 근데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퇴임하기 일주일 전에 발표합니다. 신원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상황을 알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계속 탈원전 가다가 우리나라가 원전이 거의 망하기 직전 일주일 전에 퇴임하기 일주일 전에 원전 친환론으로 돌아서 버려요. 왜 그랬을까?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그때 이제 ESG가 딱 터지면서요 나온 게 재생에너지입니다. 재생에너지가 그러면 탄소로 만든 그 석탄과 석유는 지금 수도해야 되고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게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 문재인 정부는 급하게 준비한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업자들 데리고 했는데 결국 중국의 싼 가격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태양광 기술이 LG가 시작했는데 그게 공세에 못 밀려가지고 결국 LG는 뭐 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 바다 위에 세운 게 다 무너지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너무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게 전부 다 ESG와 관련이 있어요.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가 아니면 규제를 하겠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그걸 했는데 오랜 기술을 통해서 축적을 했어야 되는데 안 되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중국 자본이 들어왔죠. 왜 중국 자본이 들어왔을까? 싼 것도 있는데 중국은 미리 하고 있었거든요. 기술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아요. 좋아요. 지금 전 세계 재생에너지 1위국이 중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 그때까지는 지금 일본에 원전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원전 사고 있고 난 다음에 전 세계가 탈원전으로 다 돌아섰어요. 독일도 원전 스톱시켰고요. 그 프랑스도 폐쇄한다고 나왔고 다 돌아섰어요. 그런데 ESG, 특히 코로나 사건이 딱 터지고 나니까 지구상에 진짜 큰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라고 전 세계가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당장 재생에너지가 될까요? 안 되니까 원전 찬성 쪽으로 전 세계가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도 할 수 없이 돌아섰는데 이미 기술이 5년 동안 퇴보된 상황에서 하다 보니 다른 나라보다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시작 때부터 우리가 뒤에 재생에너지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재생에너지가 몇 프로쯤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뭐 우리 교육을 3년 전부터 했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몇 프로? 안 됩니다. 9%. 9%예요. 그런데 그 에너지 발생하는 걸로 봐가지고는 5, 6%밖에 안 된대요. 생산 쪽에는 5, 6%밖에 안 된대요. 그럼 다른 나라랑 비교해봐야 되잖아. 일본은 맞습니다. 거의 30%에 육박합니다. 중국은 그 많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높아요. 7, 80%가 안 가는데 한 40%, 50%까지 갈 겁니다. 자, 보세요.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 지난주에 김영무 대표님이 연도를 쭉 이야기하면서 전 세계는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대비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코로나 이전부터 전 세계는 이미 준비했기 때문에 일본도 23%에서 30%까지 가요. 일본은 올해부터 어떤 게 떨어지냐면 모든 개인 주택 짓는데도 태양광 설치하지 않으면 이게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법이 한꺼번에 되지는 않죠. 계속해서 강화를 시켜왔기 때문에 지금 한 30%에 육박하는 게 되죠. 일본은 특히 그 식량 자급자족 문제도 지금 거의 다 해결 다 됐죠. 우리나라 아까 에너지랑 식량 문제라고 했는데 에너지 자급자족 지난주에 이야기 하셨죠. 몇 프로 까먹었죠. 우리 30% 안 되잖아요. 쌀이 많이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쌀이 모자라는 나라. 왜? 안 먹으니까. 안 먹으니까. 빵을 더 많이 먹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빵은 100% 다 수입인 거죠. 네, 이것도 준비 안 되고 에너지도 준비 안 된 나라. 지금 나머지 뭐 BTS라든지 뭐 블랙핑크라든지 작년에 뭐 골든 때문에 전 세계 굉장히 위상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밑바닥이 경제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저런 문화는 금방 허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ESG 교육사들은 밑바닥에 깔고 가면서 모든 문제를 들여다봐야 된다. 좀 다르죠?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2050년 탄소 중립은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할 수도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혀 배출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중립한다는 것은 가능해요. 왜? 인간들이 좀 이상해요. 그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해 나가는 게 있어요. 그게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저께 지난주에 강의할 때 그날 나온 유튜버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 이산화탄소를 연료로 만들었다는 그 기술로 만들었다는 이게 떴어요. 그러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그 에너지로 만드는 게 이제 기술이 발명입니까? 이거 됐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국가는 뭘 해야 될까요? 지원. 지원을 해줘야 되죠. 근데 국가가 지금 뭔가를 한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일단 민간기업체거든요. 민간기업체들이에요. 놀랍게도. 지금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기본은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들 너무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기본을 하는데 왜 잘한다고 이야기하지? 왜냐면 그전 대통령들이 기본도 안 했기 때문에. 기본도 안 했기 때문에. 소통하는 것도 안 하고, 안 하니까, 이번에 이렇게 하니까 다 잘하는데, 내가 볼 때 기본을 하는 것만 잘하는 건 아닌데. 근데 그 많은, 그죠? 공감이 가죠? 근데 그 많은 이야기 중에 이 문제를 다루는 거 보면은 없어요. 예, 왜냐면 오늘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시게 되면 얼마나 심각한가,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셔야 됩니다. 겁납니까? 괜찮으십니까? 네. 자, 그래서 저는 제 강의 스타일은 김영금 대표님은 굉장히 달라서 굉장히 자유로워요. 하다가 막 넘어갈 수도 가는데 이 오늘 만든 PPT는 전부 다 AI가 만들어줬거든요. 얘들이 잘 못 만들어주는데 다음에 PPT 만드는데 제가 AI로 잘 만드는 법 가르쳐 드릴 거예요. 쌈박하게 잘 만드는 거 가르칠 텐데 AI가 그 단점 중에 하나가 되게 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빽빽하게 뭔가를 만들어줘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간략한 걸 좋아하는데 제가 원래 한 하브스타 교육은 글이 없어요. 그림 하나라 만들어도 3시간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거는 정보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 교육사들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정보가 들어가고요.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할 때는 빽빽하게 글이 들어가면 전부 다 고개를 돌립니다. 그래서 교육사 선생님들 교육할 때랑 선생님들이 이걸 가지고 애들한테 교육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나가서 강의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배울 땐 이거 배웠는데 나가서 하니까 꼬맹이들이 앉아있어. 얘들 보고 어쩌라고. 그 강의법까지 우리가 35회기 안에 다 들어가니까 편하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드리기 때문에 일단은 좀 빽빽하게 했고요. 이제 목차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 1,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거까지 넣었어요. 초등학교 고학년 전용 모드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넣었고요. 원래는 이게 한 장이 딱 돼 있는데 이제 강의법까지 PPT 만들려고 하시는 것 때문에 제가 일일이 이거 애니메이션 넣는다고 어제 새벽에 2시간 동안 그것도 이제 우리 대표 강사님이 기억하신 분들 의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이게 한꺼번에 나오는 것과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는 거 좀 다르죠? 그죠?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다는, 원래 이게 한 장이거든요. 한 장인데 제가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5가지를 할 겁니다. 자, 탄소 중립의 필요성과, 그 다음에 탄소 규제 3인방,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알리백,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대전환 있고요. 자, 글로벌 추세와 지금 글로벌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초등학교 고학년 전용 모드. 3년 전에 강의 PPT 만든 것과 지금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는 계속해서 이게 개념 이야기 해준다고 바빴는데 지금은 개념을 스스로 공부해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위기의 실상에 대해서 왼쪽요?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위기다라고 느끼는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위기다. 지금 위기 느끼십니까? 어떻게 느끼세요? 네, 아무거나 우리 지금 지구가 뭔가가 본관이 없어졌죠. 그게 우리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선생님들의 삶하고. 느껴지십니까, 지금? 자, 지금 기름값이 2,000원까지 뛰었더라고요. 비싼 거 느껴지십니까? 근데 가정생활에 지장이 있으십니까? 매일 출퇴근, 울산까지 출퇴근하시죠. 근데 너무 놀랍게도 대한민국 전체가 조용해요. 한 3년 전만 해도 만약에 정부가 바뀌었다면 유가 이렇게 하는데 이만큼 올라가는데 대통령 뭐하고 이제 되게 난리가 칠 텐데 진짜 심각한 상황인데도 대한민국이 뉴스 하나 이거 떠드는 데가 없어요. 나는 이런 정권이 바뀔 때 사람들의 이야기가 조용한 게 이것도 너무 놀랍고 지금 위험하거든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지금 전쟁이라는 그 큰 문제점이 있으니까. 네.
막 이란이란 문제점 때문에. 근데 만약에 윤석열 정부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유튜버가 가만히 있었을까? 참 한국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라도, 왜냐면 문제를 좀 의식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의식 안 하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조용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정부 탓을 하는 게 아니고, 심각한 문제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조용하지? 이런 생각. 그 다음에 기후도 마찬가지죠. 매우 심각하잖아요. 지금 아침, 저녁 기후가 이렇게 되면 아마 여기 일주일만 더 가도 농작물이 엄청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식량 문제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에너지와 식량은 같이 갑니다. 이 문제가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없으면 좀 견디지만은 식량이 없으면 우리가 못 살아남는데 기후와 식량은 거의 같이 가는 문제가 돼요. 그런데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 농촌과 바다에 가서 이야기하면 바로 공감하십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다가 마르고 있습니다. 해녀분들 만나면 바다가 마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농사 짓는 분들 보게 되면은 원래 뭐 연농사 하는 분 이야기 들으니까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수확이 이것밖에 안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후랑 관련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잖아요. 되게 둔감한 것 같아요. 돈 좀 더 쓰면은 좀 절약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위기 실상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례적으로 중국에 일주일 전에 비폭탄 떨어졌죠. 하루 만에 350mm가 왔대요. 지금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예전에는 TV라는 매체를 통해서 전부 다 같은 정보를 접했는데 요즘 TV를 안 봐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만 듣고 있기 때문에 진짜 세계적인 문제는 내 알고리즘 통해 안 올라와요. 소식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시간에 150mm가 쏟아졌대요. 도시 전체가 다 잠겼더라고요. 근데 이게 6월이나 7월이나 8월쯤 같으면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항상 좀 많이 잠겼거든요. 근데 원래 지금 4월 달에 그 일이 터졌다는 거죠. 4월 달에. 근데 우리나라가 진짜 희한한 나라예요. 일본이 문제만 심각하게 일하고 중국이 나는데 대한민국만. 왜 우리가 저기 중국 대륙에서 이쪽으로 넘어왔는지 이해가 되는 상황이기도 해요. 우리 조상들이 이쪽으로 이주를 하셨잖아요. 하여튼 우리는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 순환의 이해, 탄소는 우리가 뭐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애들 만나면 탄소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아요. 우리한테 어느 정도 이제 이로운 이런 원소인지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래를 위한 선택 이런 것도 얘들이 이제 AI는 이렇게 한 장으로 다 만들어줘요. 다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후위기와 경제를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럼 2030년 되면 우리들의 여름 휴가 장소는 어떻게 될까요? 집안. 네? 집안. 그 포항 송도 가니까 해마다 모래를 거기다가 쏟아붓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거를 해안선을 포기를 못하나 봐요. 꼭 넣어야 되나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어쨌든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계속 모래를 지금 쌓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유튜브 보시게 되면 저는 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꽃을 이렇게 클릭을 하다 보니 꽃에 대한 알고리즘이 계속 떠요. 그리고 전국의 꽃축제 20만 평에 50만 평에. 근데 모종값 아시죠? 씨앗값 심어보신 분 아실 겁니다. 저는 엄청난 돈이 머리에 확 들어오거든요. 굳이 한두 달의 눈요기 때문에 저렇게 돈을 투자를 해야 될까? 왜냐하면 전부 다 평온한 시기 같으면 괜찮은데 가장 위험한 것이 눈앞에 있는데 돈이 저렇게 투자가 돼야 될까 하는 이 개인적인 질문이에요. 개인적인 생각. 그러면 꽃을 심더라도 수확해서 곡식이 되는 거 심으면 어떨까? 순환되는 거. 그러면 어떨까? 그것까지는 생각 못하고. 네, 그래서 저기 청송 가다 보니까 청송이었던 것 같아요. 강변에 콩을 심었더라고요. 가을에 지나가 노란 콩이 있어서 가가 따고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꽃밭을 콩으로 조성을 해놨더라고요. 아, 저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봤습니다. 여하튼 개인적인 생각.
포항에도 한 곳에 네. 일치꽃 네. 관광 너무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전에는 일치꽃 그거를 씨를 받아가지고 기름을 짰는데 네. 이제는 빨리 대체를 해야 되니까 그쵸. 아직 지기 전에 네. 다 없애버리더라고. 네. 그래서 우리가 관광 산업에 대해서도 ESG 관점에서는 뭔가 새롭게 재편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눈앞에 왔잖아요.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26년이잖아요. 2026년인데 2030년에 우리나라가 약속한 게 있어요. 재생에너지 몇 %. 근데 지금 2026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의 아직 9%에 머무르고 있다. 그럼 이 많은 돈을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한 번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혹은 지자체만이라도 ESG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관광을 어떻게 재편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봤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1.5도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산업혁명 때. 왜 산업혁명 때가 기준인지 이제 이해되시죠? 네, 산업혁명 때부터 석탄과 석유를 땅속에서 끄집어내서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이게 전부 다 바깥으로 탄소가 급격하게 배출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기술이 개발되면서 바다가 지금 전부 다 고기 잡는다, 뭐 한다, 혹은 양식한다는 데 바다를 뒤집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땅을 전부 다 이거를 이제 관계농업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관계농업이 이 지구의 탄소를 배출하는데 가장 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심어요? 네? 이 땅을 어떻게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걸 이제 전문가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면 대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 될 텐데, 그런데 그게 되게 익숙하잖아요. 예를 들면 알고는 보식이 안 자라고 지금 한 번씩 동사에 씻거든요. 네. 안 자라는 안 갈고 한 거는 힘도 덜 주고 너무 좋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딱 맞추고. 근데 성공한 사례가 되게 많아요. 안 하고. 제 주변에도 나중에 또 시간 되면 선생님들하고 같이 한번 강의할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그 ESG 하니까 바로 와서 우리한테도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그분은 농약 안 써요. 농약 안 씁니다. 풀도 안 매요. 네. 그리고 그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무료로 배포하고 싶다.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농업기술소에서는 안 받아줘요. 농약은 어디서 팝니까? 농업기술센터. 그렇죠. 농약을 어디서 파는가 생각해 보시면 답이 다 나옵니다.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도 이건 돈이 안 되거든요. 돈 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 시범으로 만들면 주변에서 다 욕을 한대요. 어떻게 농약 안 치고 되냐만 했는데 지금 5년 지났는데 다 배우러 온대요. 이분이 좀 이따가 쉬는 시간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고추 농사를 지면요. 이분이 키가 저보다 좀 거의 한 160, 한 4, 5쯤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분 키보다 1.5배 커요. 고추가. 수확량이 얼마나 많겠어요? 고추나무가? 네, 고추나무가. 이걸 안 하고요. 그 제가 풀 매야 안 됩니까? 풀 안 매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풀이 있는 게 훨씬 더 식물이 자라는데 이롭대요. 경쟁하기 때문에 튼튼하대요. 이해되시죠? 이게 뭐냐면 자연을 연구하면은 가능한데 근데 벌레가 먹던데요. 안 먹더라고요. 저는 농약을 안 치거든요. 근데 옆에서 다들 농약을 쳐서 그런지 네. 벌레가 우리 집으로 다 오던데. 여하튼 이제 그분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연구를 하시면서요. 그래서 그분이 시작하시면서 바로 이제 방통대 들어가셨다가 경대 석박 그 과정, 통합 과정 들어가셔서 지금 박사 과정이 있으세요. 엄청나죠? 네, 이렇게. 그래서 그분하고 ESG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다 잘 통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기 문제, 박사님 전기 문제 고민할 한 개도 없습니다. 이래요. 이대로도 된다. 왜 하니까 제가 다 기억은 못 하는데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에너지가 효율이 뭐 20%도 안 된대요. 100을 만들면 우리 집에 내가 쓰면은 20%도 못 쓴대요. 80%가 전부 다 유실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결하면 되는데 뭐한데 자꾸 재생에너지 걱정하냐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 안 되죠. 기술 있습니까? 기술 있대요. 전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요. 웃죠. 웃기잖아요. 국가가 그런데 자기들 투자를 해줘야지.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를 달리하고 생각을 바꾸고 이런 쪽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지. 갑자기 지금 없는 재생인데 지금 모자라니까 우리나라 9%밖에 안 되는데 9% 되는 게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뒤에 나오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근데 이미 산업혁명 때에 그 때보다 1.5도 더 올라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2024년도에 한번 한시적이긴 하지만 1.6도 돌파해 버렸어요. 우리가 티핑 포인트라고 이야기하거든요. 1.5도를. 근데 이미 올라섰어요. 올라선 거 우리 작년에도 느끼셨을 겁니다. 작년에 죽을 뻔했거든요. 그 작년에도 죽을 뻔했는데 제가 에어컨 안 켜고 견뎠거든요. 작년 도저히 안 돼가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에어컨 켜고 견뎠어요. 한번 해볼 거라고. 여하튼 그 정도로 더웠지 않습니까? 그럼 1.5도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럼 1.5도의 의미는 뭘까요? 왜? 한번 보세요. 우리 집에 여기서 1.5도 올리는 거 쉽습니까? 여기서 그거 1.5도 낮추는 것도 쉽고 올리는 것도 쉽죠? 예, 조절하기 쉽죠. 그러면 1.5도가 왜 문제가 돼요? 이렇게밖에 안 올라가는데. 최소한 지켜야 될 거. 이 의미를 아셔야지 왜 자꾸 1.5도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생명에 피해주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으로. 그러니까 그게 왜 1.5도에 왜 1.5도냐고. 1.5도가 어떤 의미? 왜 1.5도가 높아지는데 이런 문제가 생길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방을 1.5도 올리는 데는 뭐 큰 돈 안 들어요, 그죠? 근데 경주시 전체를 1.5도 올린다면 방이 아니고 땅까지 1.5도 올린다면, 그죠? 근데 대한민국 전체를 1.5도 올린다면, 전 세계를 1.5도 올린다면, 그쵸? 전 세계 지구에 1.5도 올린다고 하는 거는 지금 원폭에 몇 개라 그랬습니까? 그 에너지가? 원자력 폭탄 뭐 60개라든가 600개 터뜨린 에너지가 맞먹는데요. 예. 그러면 원폭 600개가 지구상에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1.5도라고 하는 건. 그 에너지를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어제, 지금 한낮하고 한밤중하고 온도 차 아시죠? 지금 20도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20도 차이가 나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1.5도가 뭐 문제라고. 근데 그 1.5도라고 하는 거는 지구 전체를 동시에 지금 올리는 이 에너지의 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산업혁명 때보다 1.5도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한 평균 한 15도였던 것 같아요. 이제 겨울, 여름, 그리고 뭡니까? 그 북반구, 남반구, 빙하 뭐 전부 다 쳐가지고 전체 1.5도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되게 위험한 건데 이미 우리는 올라섰어요. 그래서 원래 파리 협약 때 2도라고 했는데 2도까지 가면 정말 안 된다. 1.5도로 낮춰가지고 했는데 아마 지금 2도로 상향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아시게 될 거예요. 지금도 그 대기 중에 강수량이 너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더워지면은 바다의 수증기가 자꾸 계속 순환을 하기 때문에 올라갈 거잖아요. 얘들 갇혀 있다가 또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안 다루는데 우리가 처음 할 때는 대기의 강이 있어요. 그래서 런던 쪽에서 한번 비를 확 뿌리고 난 다음에 얘들이 강을 흐르듯이 공기 중에 쭉 흘러가지고 계속 비를 뿌려가지고 미국까지 가서 동시에 이렇게 쫙 흘러가면서 이렇게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조금 걱정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거 10년이 관측 역사상, 그래서 지금도 뉴스 보시게 되면 계속 100년 동안에 가장 많은 비라는 표현이에요. 100년 안에 가장 많이, 그게 해마다이기 때문에 해마다 양이 더 많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2024년도에 1.6도 한번 돌파했습니다. 더웠죠? 2024년 너무 더웠습니다. 25년 정말 더웠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문제 있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자료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빙하 문제, 그린란드 빙하 연 280억 톤이 소실되고 있대요. 280억 톤. 이게 빙하로 있으면은 얘들이 수증기가 갇혀 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들이 녹아가 바다로 가게 되면 얘들은 다시 수증기가 돼서 위로 올라갈 상황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 빙하가 녹아서 더 큰 문제라는 게 뭐냐면
해류의 길을 바꿔버린대요. 네. 해류의 길이 바뀌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트마로우 영화 보셨죠? 혹시 보셨습니까? 트마로우 영화 보면 갑자기 뉴욕의 빙하기로 딱 떨어져가지고 뉴욕 전체가 얼어붙어 버리거든요. 그런 현상이 해류의 길이 바뀌어서 일어난대요. 그래서 트마로우 다시 보시게 되면 해류 길이 갑자기 바뀌었다, 악! 하면서 놀라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런 과학적 지식이 없으니까 쉽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계강과 해류의 길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북극의 빙하 이제 소실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 아시죠? 빙하 밑에 있던 것들이 있죠. 네, 뭐 이거는 계속 우리가 자료를 통해 많이 보셨잖아요. 하시는데 2024년도가 지금 0.5 그거 한 50cm 정도 높아진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2050년에 1m가 높아질 거다. 해수면 높이가 뭐 이렇게 가면은 2m가 높아질 거다라는 이런 예상이 되고 있고 실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가 존립하고 지금 직결되는 건데 바로 눈앞에 있다니까. 2030년.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지금 한 4년 전이니까 몇 년도입니까? 2022년도 요랬거든요. 그때도 30년 하니까 8년쯤 남았는 것 같은데 지금 4년밖에 안 남았어요. 2030년과 2050년 숫자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그런 소리 있었어요. 일본이 물에 잠긴다. 네, 맞죠. 근데 그게 이렇게 다가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네. 그래서 티핑 포인트라는 표현이 있죠. 이 임계점을 넘으면 인류의 개입과 무관하게 기후 붕괴가 자체 가속화하는데요. 지금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게 정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로 눈앞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하다못해 우리는 계속 미래 세대에게 빚을 지고 있잖아요. 미래 세대 할 것 없이 우리 자식과 우리 손자 세대가 겪을 엄청난 공포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 아까 말씀드리겠던 게 메탄가스가 대규모 방출하게 되죠. 지금 가끔 유튜브 보시게 되면요, 요 인터뷰 보실 수 있어요. 메탄가스가 사실 이산화탄소보다 더 위험한데, 이산화탄소 양이 100이라면 메탄은 한 2 정도밖에 안 돼. 지금 공기 중에 있는 거는 그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숫자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영구 동서층이 해빙이 된다면 메탄이 이제 대규모로 방출하게 됐을 때, 이때는 지금 더 막을 수 없는 재앙이 일어난다. 지금 방출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이 어떻게 된다고? 사바나화 된다는 거죠. 밀림이 사막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남극의 빙상이 붕괴될 거고요. 아까 이제 해양순환, 아까 해류의 길이 바뀌는 게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지금 현재 지금 ING입니다. 될 거다가 아니고 되고 있다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정부는 우리 국민 모두한테, 예를 들면 코로나 때 우리 얼마나 더 잘 지킵니까? 사실은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우리 전체 뭔가 같이 한번 동참하자고 했을 때 저는 대한민국이 가장 모범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거든요. 어떤 나라가 해내겠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뭔가가 모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델이. 그래서 지금 티핑 포인트가 넘어섰다. 이거 유지하려고 1.5도를 뒀는데 아마 진짜 마지노선의 티핑 포인트는 2도인 것 같아요. 처음에 2도를 설정했다가 지금 낮췄는데 1.5도 낮췄는데 지금 1.5도를 거의 넘어섰다라고 보시는 게 정설인 것 같습니다. 네. 요거까지만 하고 할게요. 어차피 자연적으로 균형이 깨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자연은 계속 순환하니까. 근데 인위적 교란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게 화석연료. 근데 화석연료를 쓴다 안 쓴다를 하기 전에 화석연료를 많이 쓰는 이유가 뭔가를 보셔야 돼요. 지난번에 3가지 이야기했죠. 인구 증가, 그 다음에 기술 발전,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3가지였는데 저도 기회가 안 나네요. 저도 돌아서니까. 그 자본주의. 기술과 자본이 같이 가니까 이건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죠. 기술과 자본이 같이 가니까. 공장을 돌리려면.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거 쓰면서도 있잖아요. 이거 쓰는 동안에 요거는 전기를 별로 안 써요. 이거 계속 써봤자 제가 뭐 전기세를 뭐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내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거 쓰면서
지금 데이터 센터 있잖아요. 거기는 엄청난 에너지 가동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거를 열을 식히는데 물도 많이 들어가고 그게 또 이렇게 굉장히 피해가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한 예로 구글이 재생에너지 100%로 돌아섰어요. 2022년도에. 다시 역전됐습니다. 뭐 때문에? 구글이 지금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제미나이 만들고. AI 선두주자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그 100%에서 다시 마이너스 20몇 프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우리도 전부 다 주범인 거죠, 여기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탄소 발자국을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찍고 있다는 거죠. 찍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만요. 그래서 수백만 년의 균형을 누가 인간들이 이렇게 다 깼다. 이게 36.8 이게 이제 기가톤이라는 거거든요. 기가톤. 이제 여기에 관한 게 온실가스의 75%가 이산화탄소다. 아까 말씀드렸죠. 메탄이나 이런 거 더 위험하긴 한데 아왕산화 수송각 더 위험하긴 한데 걔들은 굉장히 소량이고요. 얘들은 대량이었는데 메탄의 주범이 우리가 또 소트름이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이산화탄소에 비해서는 소량이에요. 근데 아까 연구동토청이 해빙이 된다면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더 재앙이 가속화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요. 그래서 요런 정도의 그 단위는 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기가톤은 10억 톤 이산화탄소를 이야기한대요. 기가라고 하는 게 보통 10억 톤이고요. 그러면 기가톤 이산화탄소는 10억 톤 단위를 이야기한다. 그럼 여기에서 36.8 기가톤 어떻게 된다? 이렇게 368억 톤이 해마다 배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기 중 CO2 농도가 있잖아요. 422 ppm이래요. 2024년도에.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기준이 언제다? 산업화 이전, 산업혁명 때. 이때가 280 ppm이었대요. 자료다 드릴게요. 선생님들 드릴 테니까. 280 ppm. 근데 지금 어떻게 됐다? 422.8. 50%가 늘어버린 거예요. 지난번에 수치 나왔잖아요. 만 년인가 400만 년 동안에 겨우 1도 올랐는데 지금 100년 동안에 4도 올랐다, 뭐 1.5도 올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50%. 제가 이제 계산 잘못해가지고 갑자기 이게 2배로 늘었잖아 이런 느낌 들더라고. 2하고 4만 보니까. 그 재미나이한테 야 이거 숫자 잘못됐다. 이게 어떻게 100% 늘었지 50% 늘었냐니까 막 계산해 주더니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50% 넣은 거 맞아요 하더라고. 그러니까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빼니까 140 정도 되잖아요. 그죠? 140이니까 140이니 50% 넣은 거 맞죠? 네, 요렇게 지금 이산화탄소 농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로 되게 위험한 것 같지만은 제가 네 번째 뭘 할 거냐면 기후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에서 포집하는 기술이 지금 있고요. 포집을 해요. 아까 포집에서 뭘 한다? 에너지도 만들고 그걸 다른 것도 만들고. 처음에는 포집 기술만 있었는데 지금은 포집에서 다른 걸로 만드는 게 지금 다시 개발되고 있어요. 뭐만 하면 된다? 중립만 시키면 된다. 배출과 이것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거를 누가 선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ESG의 G 영역, 정부와 기업이 선도를 해야 된다. 근데 그게 네, 그게 우리가 ESG 와처라는 말 썼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촉구를 해야 된다.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정부는 가만히 있을 거다. 누군가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모든 국가가 저렇게 꽃 심는, 관광을 위해서 꽃을 심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돈을 지자체마다 이렇게 투자하면 어떨까? 이런 인재들한테, 그죠? 돈을 줘서 좀 기술을 개발하라고 하면 어떨까? 한 100억 정도를 있잖아요. 경주 지금 우리가 그 단지 만들고 있잖아요. 문무대왕 과학연구원에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설 유지비가 제가 볼 때는 90이라면 인건비는 10%도 안 될걸요? 근데 그 90을 인건비한테 주면 어떨까? 그럼 전 세계 인재들이 다 오지 않을까? 저는 약간 이 역발상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한 100억 정도를 인재들한테 투여한다면은 경주 오면은 2억씩 줄게 하네. 2억 줄게. 가족 다 데리고 와라. 이러면 안 올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의사들한테 주는 월급보다 더 많이 준다면, 더 많이 벌 수 있다면 이 과학기술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대안이 없으면 이런 교육을 할 수가 없죠. 겁만 주기 때문에. 예, 근데 이미 우리나라가 기가 막혀요. 제가 2달 전에 서울 가서 강의를 들었는데, 한국에 지금 데이터 센터 세운다고 지금 난리거든요. 알고 계시죠? 계속 이제 무산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이 에너지 문제와 이제 열 시키는 거, 주로 다른 해외에서는 물로 시킨대요. 이분이 물로 시키면 문제가 굉장히 많다. 근데 공기로 시키는 걸 개발했더라고. 그러니까 돈은 10분의 1도 안 든대요. 그런 교육을 제가 강의 들었어요. 직접 그 기업 대표한테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가 모든 게 아스팔트화 되면서 지금 물이 원래 땅속으로 스며들어야 되잖아요. 얘들이 계속 쓸려가지고 바로 강으로 가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집도 덮치고 지금 이제 너무 급격하게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문제긴 하지만 많은 것들이 바로 쓸려 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도 헬기나 투스블록도 만들어내는 업체도 있더라고요. 네. 완벽하진 않겠지만 뭔가가 민간인들은 계속해서 지금 개발을 해내고 있더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배출과 흡수, 제로섬, 배출하는 것과 흡수 제거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대안이 있다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ESG 교육을 해야 되지, 큰일 났다, 안 된다, 우리가 줄일 걸 줄이겠지만 어떻게 한다? 이쪽으로 관심을 가진다면, 그리고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제 사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된다면, 정부도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레리 핑크가 그때 딱 터뜨린 게 뭐였냐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눈을 떴어요.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급격하게 SNS가 발달되면서 전 세계로 소통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이 친환경적이지 않거나 인권을 중요시하는 기업을 전부 다 불매운동하는 거를 투자회사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웬만하면 다 넘어갔거든요. 아무리 악덕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유명한 기업들은 전부 다 살아남았는데 어느 순간 불매운동 하나 때문에 이 기업의 매출이 확 줄어들고 이거를 레리 핑크가 알게 된 거예요. 그 차에 코로나까지 터지니까 이 투자 회사들이 뭐 직을 위해서 한 것 같지는 않고 자기들이 살아남으려면 이 소비자층을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위험성 때문에 그 ESG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시작점은 그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지구를 걱정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었다. 자기들 돈이 안 된다. 계속 하다 보니. 그러면은 우리 의식이 깨어나는 순간 기업은 전체 바뀔 수가 있다. 기업과 정부가 바뀌면 먼저 바뀌면 참 좋겠지만 그건 쉽지 않을 거다. 그런데 우리가 이 파트 2부터는요. 정부와 기업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규제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첫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한 5분 쉬셨다가 둘째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